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후의 세상이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 것이 이 자본주의에서 불황이 주는 미덕은요. 그럼 뭐 냉혹하지만 구조조정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가 이제 퇴출이 되면 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남아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구조조정 안에서 어려웠던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인 특징은 부도율이 낮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금리하에서 부실한 기업이 계속 살아남으면서 공급 쪽에서 뭔가 자원이 들어가도 거기서 증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원을 빨아먹는 그런 좀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물론 두렵죠. 고통을 당하는 건데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관료들이나 중앙은행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큰 거 날리면 큰일 난다. 자본주의에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맞는데 리먼은 벌을 받았거든요. 그럼 리먼 파산 이후에 자본주의의 도가 섰나요? 오히려 지나고 났더니 리먼 구제금융 줘서 살리는 게 낫지. 리먼 망가뜨리면 한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마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기업들 다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게 뭐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그런 심리 반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는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럼 그런 비즈니스를 날려버렸을 땐 그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이 소위 어려운 기업들 지원하는데 기준은 고용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때는 야, 저 돈 저렇게 들어가서 저 기업이 살아나겠어라고 의심을 하는데 좀 앵글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천억을 지원해준다. 5천억 지원해서 이 고용 5년 유지한다 그러면 국책은행가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효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의사결정들이 내려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나라 간의 사이가 안 좋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공급 과잉이 있는 비즈니스는 비슷비슷한데 내가 우리 기업을 날리면 다른 나라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갈 때 전 세계 해운조 주가가 다 올랐어요. 해운업이 공급 과잉인데 세계 7대 선사가 없어지니까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후퇴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구조조정을 하긴 힘들고 전 또다시 좀비들이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걱정이고요. 그럼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누가 쓰러질 거냐? 저는 자영업자들이 쓰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경제를 움직이는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서비스업이 61% 차지하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불특정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꾸려가는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게 되면은 서비스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원하기도 힘듭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내 손실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대기업은 내 손실을 입증할 수도 있으니까 돈이 그런 쪽으로 쉽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비효율적인 대마들은 그냥 은근슬쩍 다 살아남고 서비스업자들, 이들이 자영업자고요. 동네 사장님이고요. 중산층인데 이런 사람들은 흐물흐물 가라앉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고요. 그럼 그때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기는 힘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세계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V자형 반등에서 오른쪽 올라가는 게 왼쪽에 못 미치는 V자형 반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인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다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한 조업 중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1년 내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루비니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2분기 내에 종결이 된다 그러면 뭐 그 다음의 형태가 좀 빠르게 지금 뭐 생산시설이 파괴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빠른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의 강도가 떨어지기 전까지 못 갈 거다라고 보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치명상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이전에도 평상시에도 위기였던 경제 주체들이 어려워지는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보면 자산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실물 쪽은 그걸 잘 못 쫓아갔고요. 특히 지금의 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게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측면보다는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어떤 효율이라는 힘으로 뺏어가는 형태들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 들어가면 그 산업 생태계는 황폐해야 됩니다. 아마존이 뭐 아주 공룡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종로 가보면은 대로변에 있는데 그냥 공실들 막 있거든요. 이게 크게 보면 아마존류의 비즈니스가 잠식을 하는 거라서 미국에선 아마존 공포지수라는 게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아마존으로 인해서 잠식되는 주식들로 인덱스를 만든 거거든요.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마켓컬리 같은 것도 우리가 안 쓰는 거 쓰는 게 아니라 마트 가던 사람들이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의 이면에는 롯데그룹이 마트를 대거 줄인다 이런 것들이고요. 타다도 마찬가지죠. 논란이 많았지만 택시 타던 사람들이 타다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플레이어를 잠식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기존의 어떤 그 소매업이라든가 유통업이든가 이런 좀 굉장히 나빴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 나빠질 것 같고요. 그런 류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직화되고 큰 플레이어가 아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영세 사업자들이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 사회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의 주류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 국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치명상을 받아서 형태는 V자형 반등이고 또 주가 같은 경우 그보다 더 빠르게 돌아설 수가 있을 텐데 본질적인 경기의 흐름은 직전에 떨어지는 부분들을 회복하기 힘들 것 같고요. 버냉키식의 V자형 반등이고 일시적 반등 이율은 나이키형의 완만한 정도의 경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한국 경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글로벌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세상이 좀 효율적으로 거품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의 성장을 가기가 모두가 이제 어려우니까요. 거품이 빠지는데 거품이 빠지는 게 100%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게 저희들 증권회사 리서치에도 이제 애널리스트 기업 방문을 하고 고객들과 서로 막 대면 미팅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대면 미팅이 어려워지니까 컨퍼런스 콜로 하니까요. 뭐 되더라고요. 뭐 충분히 소통하고. 그럼 과거에 우리가 기업을 방문하고 할 때보다는 이제는 그런 식의 접촉이 늘어날 텐데 근데 과거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택시도 타고 같이 만나 밥도 먹고. 그래서 효율화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도 어려웠던 경제 주체들 이런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 비효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효율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오를 수가 있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100% 효율로만 가는 게 일종의 구성의 오류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좀 하고요. 양극화의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이라든가 효율적인 기업들은 경제 주체들은 득을 보는데 그런 경제 주체들이 저는 다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소수가 된다 그러면 그들이 좀 공격을 받지 않을까요?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 증세라든가 모든 정책은 약자의 편으로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쪽 몇 가지 말씀 여쭤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몰고 온 변화 중에서도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원래는 출근을 해서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근무 공간이 없어도 충분히 재택근무나 다른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강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오피스 공간을 줄이려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또 공급도 많고요. 오피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오래된 건물인데요. 돈이 많은 대주주가 운영하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여의도에서 굉장히 좋은 빌딩이었는데요. 지금 그 회사 로비에 가면 탁구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가 그 회사 몇 층만 쓰고 전부 공실이거든요.
B급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업용 부동산의 한 축이 상가인데요. 이번에 또 큰 데미지를 또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대료도 못 내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조금 심각할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이것도 심각하죠. 주식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손해보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부동산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문제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주식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 갖고 하는 거고요. 네.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이 될 어떤 리스크들이 뭐 당장 나쁘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2, 3년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약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뭐 다 전문가시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세가 뭔가 부동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 같아요. 소득이 늘어나긴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안 생기는데 뭔가 부동산에 지급을 해야 될 그 비용이 커진다 그러면은 이런 환경도 부동산에게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걸 보니까 참 한없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망고불변의 좀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꾸로 놓고 보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위기를 맞아서 조정을 받으면 대기하고 있던 매수자로서는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사실은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이나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좋은 가격에 사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시장의 조정은 이제 늘 기회인데 시장이란 게 늘 사이클이 있고 약세장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은 조정을 받는데 지금의 이러한 에셋들이 대부분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바닥이란 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아주 숏텀으로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간다고 굉장히 또 뭐 좋은 경우이겠지만 뭐 일반적인 경험칙상으로 본다고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 좋은 가격이더라도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좀 시간을 늘려놓고 보면 지금 보는 가격이 좋은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